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내일 도착합니다.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 장소도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의제 협상과 의전 준비도 막바지입니다. 하노이 시내에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의 뜻을 담은 현수막 4,000개가 걸렸고 전 세계 취재진 3,000여 명이 미디어 센터 등록을 마쳤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2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중심에 서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마음대로 폐원을 못하게 한 조치에 반대해서인데 같은 사립유치원이지만 에듀파인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곳도 있어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후보와 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밴드 퀸과 리드싱어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이 영화는 나무주연상을 포함해서 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주말을 앞둔 홍대거리입니다. 지나치는 소음을 내지 말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구청이 붙인 겁니다. 하지만 버스킹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달리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는 이틀 넘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몇 시간 뒤면 하노이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JTBC도 하노이 현지 중계를 준비 중인데 안나경 앵커가 주말 동안에 하노이로 가 있습니다. 안나경 앵커를 하노이로 연결하죠. 지금 나와 있죠? 네,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이번엔 하노이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도 JTBC 기자들이 하노이 곳곳과 동당역에 나가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 주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하노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안나경 앵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북미 두 정상이 만나면 2자 종전선언, 즉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베트남에 도착하면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냉전 체제가 해체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북미 2자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사국 중 한국, 미국, 중국은 이미 서로 수교를 맺었고 남북은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때 군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미 간 종전선언만 남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도록 돕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베트남에 도착하는 김정은 위원장도 삼성전자 공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방문한다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다면 그 숨은 뜻은 무엇인가? 사실 이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큽니다. 김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한다면
당신들 우리에게도 투자해달라라는 뜻으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죠. 김혜미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여전히 거기도 오토바이는 굉장히 많군요. 박린성이 하노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네, 이곳은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박린성의 옌퐁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의 국민과자로 불리는 초코파이의 오리온 생산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캐논이나 펩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 공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약 7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산업 단지입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곳 삼성전자 공장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현지에 있는 관계자의 여럿에게 물었는데요. 아직까지 관련해서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식물원을 깜짝 방문한 것처럼 실제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직전이 돼서야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이 하노이로 가는 길 중간에 있어서요. 내일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을 들릴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 방문을 할까요? 이건 조금 아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 모델을 참고하려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경제 개발 현장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되죠. 1억 5천만 대가 이곳을 포함한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만약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의 개혁 개방 의지를 밝히는 한편 또 우리 측에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그리고 역할을 기대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방린에서 김혜미입니다. 예. 자,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을 잠깐 좀 들러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하루 종일 멜리아 호텔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제보다 보안이 많이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공식 촬영은 이렇게 호텔 길 건너편에 펜스 밖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도 여기서 호텔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은 호텔 외곽을 따라서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서 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이 폭발물 탐지반과 탐지견들이 투입이 돼서 혹시 모를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정밀 수색도 펼쳤습니다. 예. 호텔 안에 뭐 들어갈 수는 없었겠군요. 굉장히 삼엄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후 들면서 보안이 부쩍 강화됐습니다. 호텔 측에서 이 투숙객이 맞는지 일일이 신원 확인을 했고 또 공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검색대가 설치가 돼서 이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문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1시간 전부터는 투숙객이 아니면 아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ow the police of Vietnam, they request all the press to go outside. Immediately. 예. 자, 북측 관계자들은 혹시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 호텔의 북측 경호 인력들만 100명 넘게 투숙하고 있지만 극도로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2층에 잠깐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북측 경호 인력 일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이 창가 쪽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창밖을 자주 내다봤는데 아마도 내일 도착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최종 점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휴대폰으로 찍은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관례상 숙소가 어딘지 공식 발표는 안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를 돌이켜보면 공식 발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 호텔의 구조를 보면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묵었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호텔 입구가 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대형 가림막만 친다면은 밖에서 안쪽을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2층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서 감시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예.
어딘지 발표 안 한다는 건 사실 뭐 눈 가리고 아웅인 측면이 좀 있죠.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근데 거기 호텔 구조도 그렇지만 위치상으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멜리아 호텔은 호안기엠 호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차량으로 5분 거리 정도의 북한 대사관이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가다 보면 한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이 회담장으로 유력한 메트로폴 호텔, 그리고 인근의 영빈관과 오페라 하우스가 밀집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호텔이 동선을 짜기엔 유리한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JTBC는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하노이 현장에서 뉴스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하노이에 지금 가 있죠. 안나경 앵커. 처음에 잠깐 연결했었는데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나경 앵커가 지금 있는 곳은 JTBC 스튜디오인가요? 제가 있는 이곳은 JTBC의 특별 제휴사인 미국 CNN 방송국에서 마련한 스튜디오인데요. 저희 JTBC 스튜디오는 내일 오전쯤 이 바로 앞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JW 메리어트 호텔 근처에다가 저희 스튜디오를 완성해 놓았었는데 베트남 측의 갑작스러운 철거 요구로 저희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급하게 옮겨야 해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내일 저희 스튜디오 잘 준비해서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메리어트 호텔 앞에 스튜디오를 차렸던 건 좀 무리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저희 제휴사인 CNN 스튜디오에 이제 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내일은 잘 준비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회담장이나 아니면 숙소로 예상되는 곳들을 취재해서 전해드렸죠. 오늘은 전혀 다른 곳을 취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JTBC 기자들은 북미 회담 개최지가 하노이로 결정되기 전부터 계속 이곳에서 관련 소식을 보도해드렸죠. 그러면서 하노이 곳곳을 취재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오늘은 좀 색다른 곳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전통시장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호안기엠 호수 근처 관광명소가 몰려 있는 곳인데요. 구시가지입니다. 골목골목에 다양한 물건을 파는 시장이 모인 삼육거리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면 이렇게 베트남 국기뿐만 아니라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를 함께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위로는 두 정상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주머니께는 부탁을 안 드렸는데도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앉아 계셔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옆을 보면 양복점이 있는데 이곳은 북미 정상회담과 큰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두 정상의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서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붙여놨냐 했더니 하노이에서 바로 이 회담이 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화가 도출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인근 가게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낮에도 이곳을 방문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관련 티셔츠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뭐가 제일 인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같이 새겨져 있고 또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라는 단어가 있는 게 가장 잘 팔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50장 정도가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은 이 베트남 돈으로 10만 동인데요. 이게 10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5천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장을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하겠습니다. 네, 돈을 주세요. 네, 이렇듯 이런 앞서 보신 특급 호텔 이런 곳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 골목골목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 그제 개소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여러 취재진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준비된 VCR로 보시겠습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베트남 외교부에 미리 신청한 출입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가 설치된 베트남 소련 우정 노동 문화 궁전입니다. 내일이 공식 가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에 이 행사는 평화의 도시 하노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형상한 공식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에는 이렇게 회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각종 배너들이 달려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북과 미가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을 형상화한 꽃장식도 눈에 띕니다. 안쪽에는 전 세계에서 온 취재진 3,000명 정도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영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JT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영상을 편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개별 부스도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취재진만을 위한 코리아 프레스센터도 이렇게 따로 꾸려졌습니다. 이곳에선 한국과 미국에서 온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포럼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 다른 건물에도 이렇게 기자 공용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으로 제가 서 있는 JTBC 전용 중계 장소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 국제미디어센터를 비롯해서 하노이 시내 곳곳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가혁 기자 잘 봤습니다. 싱가포르 때하고 비교해서 준비가 좀 잘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도 있긴 있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니까? 네, 베트남은 이미 에이펙 등 큰 국제 행사를 여러 차례 치른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앞서 보신 국제 미디어 센터를 가봤을 때 좀 준비가 덜 돼서 이걸 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까지 될 정도였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속도감 있게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요, 하노이 시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알리는 배너가 4,000개가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 베트남 그리고 미국 이렇게 3개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개양대도 3,700개나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호안kiem 호수에 큰 대형 전광판도 정부가 최근에 설치를 했는데 마치 축구 중계를 보듯이 북미 회담 관련 소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또 한글로 적힌 배너도 오늘 등장했습니다. 조선, 미국, 하노이, 순회상봉, 웻남이라고 북한식 표현이 쓰인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내 전역에서 좀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거의 확실시되는 이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 상점, 길 건너 상점 모두에 장사를 하지 말라,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베트남 외교부와 공안 당국의 협조가 잘 맞지 않았는지 이미 JTBC를 비롯해서 베트남 당국의 정부 허가를 받은 야외 스튜디오 설치도 최근에 다시 이걸 다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두 정상이 하노이에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상당히 공안들이 많이 제지를 하고 있는 게 또 불만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가혁 기자가 하노이 구시가지인 호안kiem 36거리에서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안나경 앵커를 다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딜 통과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튼 한창 오고 있는 중은 맞는 거겠죠? 안나경 앵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지 50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국을 관통해서 베트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소식은 김 위원장이 도착할 베트남 동당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서복현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베트남 동당역 앞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네, 김 위원장이 탄 열차는 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쯤 중국 창사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는 중국 홍양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저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단거리로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착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속도라면 내일 오전에는 중국 국경을 넘어 이곳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오늘 드론을 이용해서 철로의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드론이 이동하는 방향대로 김 위원장의 열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김 위원장의 열차는 승강장 바로 앞 철로에 멈출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바로 이곳 앞에서 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저와 함께 김 위원장의 동선을 취재하고 있는 서효정 기자가 오늘 그 도로를 직접 달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 동당역입니다. 지금 아침 9시가 안 된 시각인데 군인들이 군견을 데리고 와서 경비를 서고 있고 또 관료들도 나와서 뭔가를 바쁘게 상의하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열차에서 자동차로 갈아타고 하노이까지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미리 그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당이 속해 있는 랑선성은 중국과 접해 있습니다. 고속도로라고는 하지만 도로가 왕복 1차선이 전부입니다. 인구는 69만 명입니다. Vâng, người dân Việt Nam chúng tôi rất được hân hạnh là đón chào Chủ tịch Kim Jong Un đến để dự hội nghị thượng đỉnh tại Việt Nam. Và trong đó là từ 15 giờ chiều nay đến
15 giờ chiều mai là tất cả các phương tiện giao thông ở trên địa bàn không được lưu thông trên đường. 2시간 정도 달려서 온 박장성엔 김 위원장 참배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 묘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을 하던 중에 군인들이 급하게 바삐 뭘 하고 있어서 지금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뭘 하는 건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đang đi dò mìn đúng không? 점차 콘크리트로 만든 고층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도 4개 차로로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노이까지 40km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이 지도에 보시면 박린이라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이 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휴대전화 공장들이 모여 있는 이곳을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도로를 통해서 하노이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삼성전자 공장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노이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이 톨게이트를 지나쳐야만 하노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수도인 하노이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지만 차량 통제를 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하노이에서 JTBC 서효정입니다. 예, 서효정 기자의 리포트를 잘 들었는데 서복현 기자 지금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쯤 도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14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동당역 안팎으로 좀 분위기는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동당역의 경계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이쪽을 보시죠. 원래 저 삼각대가 서 있는 곳이요. 약 15분 전만 해도 포토라인이었는데요. 포토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취재진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시죠. 바로 제 옆에 총을 찬 군인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가 심해진 겁니다. 오늘 수십 명의 무장한 경찰들이 동원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경찰의 장갑차도 등장을 했고요. 총을 찬 군인들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2시간쯤 전에는 김 위원장이 도착했을 때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예. 자, 올 땐 그렇고 갈 때도 열차를 이용할까요? 네, JTBC가 오늘 동당역 일대 주민들에게 베트남 정부가 보낸 통지서를 입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요. 통지서에는 내일뿐만 아니라 3월 2일에도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오토바이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현지 언론도 3월 2일까지 이곳 동당역의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김 위원장이 돌아갈 때도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갈 때도 열차를 이용할 것 같긴 하군요. 알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수행원 중에 눈길을 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 간부인 김평해와 경제 담당인 오수용 당 부위원장입니다. 이들의 수행이 베트남의 경제, 특히 쌀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은 바로 쌀국수집입니다. 현저로는 pho. 쌀국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식사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세계 3대 쌀 수출국입니다. 1억 명 가까운 인구가 먹고도 남아서 매년 600만 톤 넘게 수출합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쌀 농사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대표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유엔 산하기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40%인 약 1,000만 명이 영양 실조 상태입니다. 대북 제재 영향 등으로 지난해에도 식량 생산이 줄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베트남으로부터 쌀 지원이나 쌀 교육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쌀은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식 농업 생산 모델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간부 인사를 맡고 있는 김평해 부위원장이나 경제를 맡고 있는 오수용 부위원장이 베트남 고위 관료들과 안면을 트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라는 분석입니다. JTBC 박성태입니다.
네, 싱가포르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회담 직전까지 사전 막후 협상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제 담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뒤파르크 호텔을 박현주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길목마다 막혀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방송 장비는 아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휴대전화로 그곳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닷새째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 쓰이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 뒤파르크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다 보면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을 마치고 나와서 만족스러운 듯이 엄지를 드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고요.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를 태운 차량이 수시로 주차장을 드나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닷새째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져서요, 일반 촬영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용 장비만 들고 이 호텔 안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겠습니다. 알렉스 웡 부차관보 등 미측, 그리고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 등 북측이 차례로 호텔에 들어온 뒤 협상장인 4층에 올라가 보자 바로 관계자가 막아섭니다. This is a private event. And have a nice day. I wish you have a beautiful day in Hanoi. 2시간쯤 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이 올라가자 취재진이 따라붙지만 어떤 거 협의하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막힙니다. 미국 실무팀이 짐을 푼 꼭대기층은 엘리베이터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직접 이 비상구 계단을 통해서 한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비건 대표의 소식을 듣고 어제부터 같은 층 방에 묵기도 합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taying here? Yesterday we about dinner. We haven't seen. 투숙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회의 공간도 있어 내부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미 실무팀이 아침에 눈을 떠 식사를 할 때부터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동선을 좇는 이곳 실무협상장의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예, 하노이 소식은 일단 여기서 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안나게 앵커는 잠시 후에 좀 다시 연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내일부터는 현지에서 안나게 앵커와 함께 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음대로 회원을 못하게 하고 국가 회계 시스템 즉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에 반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계를 전산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좌파들이 장악하려고 한다. 공산주의 교육이다. 이런 색깔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석한 외부 인사들의 면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급히 만든 무대 배경엔 흰 국화가, 중앙엔 영정 같은 문구가 선명합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죽인다며 모인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자체 집계론 3만 명, 경찰 추산으로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면에 내세운 주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입니다.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된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치킨 사장님이 이제 더 이상 치킨집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종업원들한테 3분의 2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또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유치원의 자율성이 무너진다고 전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자율성을 주장하는 집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색깔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장악하여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변론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유총 측은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사람들이 함께 규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인데 같은 사립 유치원인데 에듀파인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을 갖게 됐을까요? 강신우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설립자가 유치원 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장 혹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이후에 들어진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자신이 집과 땅을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유치원을 지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과 같은 회계 시스템을 쓰게 강제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란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에듀파인 수용 입장을 밝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측은 한유총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치원을 설립하고 직접 교육을 하면서 원장을 한다든지 자기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설립자는 지금 현재 에듀파인을 받아들여도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수억 원을 투자한 설립자는 유치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지 않는 한 유치원 돈에 손을 댈 명목과 명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유총은 설립자와 원장이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에듀파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유총 온건파 회원들이 독립해 만든 한사협은 대부분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사협 회원 수는 한유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부는 한사협을 공식 대화 채널로 인정하고 지원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죠. 노진호 기자입니다. 유공자들이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로 되돌릴 것이 아니라 최근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온 분들까지라도 좀 살펴보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교안 후보는 5.18 유공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열흘 전 첫 TV 토론회에선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미묘한 입장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이른바 5.18 망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황 후보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발언으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한국당 전당대회는 여전히 우경화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퇴임을 이틀 앞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이 당이 극단적인 그런 우경화 아니면은 과거에 보였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논란도 다시 점화됐습니다. 경력을 감안해도 월 1억 원은 너무 많다는 건데 황 후보는 어떤 사건을 맡고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인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수임료 문제는 상대 후보가 제기했습니다. 그 법인에 아마 2, 3억은 벌어줘야 1억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정말 일한 만큼만 받으신 건지 떳떳하게 공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당하게 그 정도 액수를 받으신 건지. 황 후보는 2011년 부산 고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약 17개월 동안 16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119건의 사건에 대한 자문료와 수임료 명목이었습니다. 황 후보는 법조계에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검장 출신의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액수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특히 황 후보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건을 맡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황 후보는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자문 사건 19개의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20대 청년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대가 직면한 현실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서입니다. 해당 발언이 20대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나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특히 20대의 정치적 입장을 교육 탓으로 돌린 것이 반감을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아이돌 외모 지침 논란, 인터넷 검열 강화 등 20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엉뚱한 처방만 내놓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언 당사자인 홍익표 대변인은 20대가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내 발언에 진짜 못 알아듣고 아마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원내대표의 사과한 거에 동의하자.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였지만 당사자가 이를 반박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얼마 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왕이 사과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연일 비판하고 나선 바가 있죠. 또 문의장의 발언을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번엔 일왕이 한국 방문을 부탁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달 초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후 일본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여야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이 반발하는 건 정략적인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일왕이 한국에 오고 싶다며 다리를 놓아달라고 했다며 무조건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히라사와 가스에이 자민당 의원은 문희장이 멋대로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언에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아키히토 일왕이 문희장과 면회했다는 기억이 없다며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자국 내 지지층을 의식해 문희장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 이상의 질주뿐만이 아니라 지나친 저속 운행도 위험합니다. 어제 저녁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30km로 차를 몰았는데 뒤차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숨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출발해 하동으로 가는 1톤 트럭이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도 속도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들이 급히 속도를 줄이거나 가까스로 차로를 바꾸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결국 또 다른 1톤 트럭이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8분쯤 경남 진주시 정천면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72살 여성 A씨가 몰던 저속 트럭을 뒤에서 추돌한 트럭 운전자 57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박 씨는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속도로 최저 운행 속도인 시속 50km에도 미치지 못한 30km 정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뺑소니 추돌 사고를 당한 줄 알고 사고 이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사경으로 봤을 때 전조등 불빛도 없고 어두우니까. 경찰은 A씨를 저속 운행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번에는 달리던 BMW 차량에서 썬루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는 앞차의 썬루프 파편을 그대로 뒤집어 썼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는데 문제는 보름 넘게 지난 지금도 BMW 코리아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뭔가가 날아옵니다. 산산조각 나면서 파편이 눈앞을 가립니다. 앞서가던 BMW 차량에서 썬루프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놀라서 차선을 바꿨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옆에도 차가 있었고 뒤에도 차가 있었고 유리가 눈으로 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앞차 운전자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썬루프가 뒤로 날아가는 모습이 뒤쪽에 설치한 카메라에도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냥 주행 중에 그냥 빵 소리 나더니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조작도 없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난 지 보름이 넘었지만 BMW 코리아는 왜 썬루프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썬루프에 결함이 있거나 설치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BMW 운전자인 김 씨가 뒷차 수리비까지 200만 원을 우선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를 맡은 보험사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외부 충격이 없고 썬루프가 차량 바깥쪽으로 날아갔다면서 BMW 코리아에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날씨는 벌써 이른 봄이죠. 평년보다 3도가량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 봄이 오면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죠. 대기는 정체되고 중국 먼지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먼지에 시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볍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12도, 부산은 최고 16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들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의 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엔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켜 맑은 날씨인데도 잔뜩 구름이 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주를 제외한 전국은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서쪽 지방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에선 비상저감 조치가 해제됐지만 충남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내부에 공기가 정체된 데에 해외발 미세먼지가 섞여 들어오면서입니다. 내일도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은 오후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측했습니다. 모레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적어 먼지를 씻어내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고통스럽지만 이젠 우리에게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문제.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을 여러 번 찾은 외국인들은 전보다 공기가 더 나빠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에 와본 적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보다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It makes me really itchy in my nose. This is my second time comes to Korea. It's not clear as the past I came here. 私は5年前にソウルに来た時よりも今回の方がなんか埃が多いなって思います。 처음 찾은 관광객도 비슷합니다.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다가도 미세먼지가 신경 쓰인다고 말합니다. 目に出そうだと思いました。コンタクトレンズなんですよ。 아예 마스크를 쓰고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Yesterday I did a tour, and then a tour guide told us that most of the dust you see is from China and it's pollution and stuff like that. And she told us to buy a mask to put on.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점점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It was so far away from Europe that we never considered it a problem for us. Exactly. It was like today the fine dust is dangerous, and also I received some messages. So yeah, then we start thinking, yeah, maybe we need to use the mask.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또 다른 수식어가 돼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탈석탄을 공언해왔습니다. 여기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최근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석탄 화력 수출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모였습니다. 석탄 싫어. 석탄 싫어. 석탄 싫어. 석탄 싫어. 석탄 싫어. 석탄 싫어.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수출입은행의 국회 보고 문건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랄라야에 새로 짓는 2기의 석탄 발전소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현지 석탄 발전소 건설 용역을 따낸 건 두산중공업. 그런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무역보험공사는 보험까지 들어줬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적 자금을 들여 석탄 발전소 수출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지 환경단체들은 인도네시아의 예비 전력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Too much pollution in Indonesia because of the Korean coal stop build coal power in Indonesia. 그동안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석탄 발전 수출을 지원한 규모는 10조 원에 달합니다.
And one of the places where we have partners is in the Philippines, which are being very bad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and have many fossil fuel plants and coal plants there funded by Korean finance. 실제 전 세계 곳곳의 한국 대사관은 환경단체들의 단골 시위장이 됐습니다. Anyan coal, Anyan coal. We've got a message for you, Seoul. No more money for dirty coal. 해외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의 석탄 발전소를 지원하는 OECD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OECD 국가가 그런 시설을 짓는 걸 지원한다는 것은 좀 국격의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로 가동이 조기에 중단되면 손실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난도 받고 손해도 볼 수 있죠. 국내에서도 정부가 세운 탈석탄 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합니다. 삼척에다가 하력을 또 짓고 그리고 또 해외에다가 하력을 또 원조를 해가면서 짓는다는 것은 지금 정부는 탈석탄을 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내일 인천 송도에선 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녹색기후기금 GCF 이사회가 열립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표 이모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미성년자가 클럽에 드나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대표 이모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혐의가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 내린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을 클럽에 출입시킨 것과 관련해 경찰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동료들의 계좌와 통화 내역도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서울경찰청을 찾아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씨는 제보자와 경찰이 이 사건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자료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저는 잠시 뉴스룸 2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하노이에 가 있는 안나경 앵커가 비록 멀리 있지만 국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노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의 유명 사학인 영훈국제중학교에서 교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만든 영어 캠프에 자격이 안 되는 손자를 참여시켰다는 논란도 불거지면서 교육청에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영훈국제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1등으로 통과했지만 채용 공고에 없던 교장 면접을 따로 봤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멍했어요. 멍하다가 내가 부족한 게 있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취재진이 A씨의 점수표를 확인해봤습니다. 시범 수업 평가에서 비면접관에게 95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면접을 본 뒤엔 비면접관의 점수가 6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사들은 황모 교장이 인사 채용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준 점수를 이후에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사람을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서 점수표를 다르게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죠. 또 영훈국제중은 지난해 강북구청 지원을 받아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황 교장은 참가 대상도 아닌 초등학교 1학년인 손자를 캠프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교장은 기간제 교사 채용 논란에 대해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 캠프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신입생의 중학교 때 성적을 적어서 강당에 붙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학교 측은 반편성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학교 재배적을 요청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부산 S고 강당에 붙은 신입생 반편성표입니다. 출신 학교와 함께 중학교 3학년 전체 석차가 백분율로 표시돼 공개됐습니다.
8개 반 중 2개 반에 이런 편성표가 붙었습니다. 졸지에 성적이 공개된 학생 52명은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이 편성표를 찍어 신입생 단체 대화방에도 올렸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즉각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이라며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좀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그 학교를 대배정이나 전학을 해달라. 학교 측은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신학기 업무량은 많고 일손은 부족해 의도치 않게 생긴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수습을 할 때 중학교 3년자 100명을 승진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그걸 놓친 거예요. 대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약속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 학교에 장학사 2명을 파견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재배정이나 전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서울중구청이 오늘부터 이른바 어르신 공로수당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며 복지부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양측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구청이 오늘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중구청이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한 어르신 공로수당 카드입니다. 매달 10만 원이 충전됩니다. 중구 안에 있는 정통시장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11,000명에게 지급되는데 필요한 156억 원은 중구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반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중구청은 서로 다른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양측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몇 달째 진전이 없자 중구 측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교부금을 줄이는 등 중구청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만들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법에 규정한 건 선거를 위한 성심성 복지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교복, 산후조리원, 출산수당 등 비슷한 복지제도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많아 갈등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높게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거죠. 계약서를 쓸 때부터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복비를 얼마로 할지 합의하고 양쪽 모두 서명을 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쓰는 수수료율 표입니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집을 사는 경우는 최대 0.5%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라면 최대 0.4%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개업소는 처음 계약서를 만들 때부터 최대 수수료율을 인쇄해서 사용합니다. 이렇다 보니 중개 수수료를 깎을 생각도 못하고 최대 수수료율을 그대로 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0.3%인가 2%인가 든 거였는데 그게 최대치였나요? 네. 부동산 그 복비. 소개 복비로는 그 깎는 거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합의를 해서 복비를 정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소비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협의해서 수수료율을 정했다고 계약서 확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만드는 식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 복비를 더 달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오는 추천 글들 잘 보셔야겠습니다. 병원이나 유치원을 알아볼 때 동네 엄마들이 자주 찾는 맘카페에서 정보 얻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진료를 잘한다거나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가짜 글을 무더기로 올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올린 뒤에 여기에 답도 직접 달았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인터넷 맘카페에 임플란트 시술을 잘하는 치과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A 치과를 칭찬하는 답글이 붙었습니다. 비슷한 질문과 답이 맘카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다른 맘카페에선 아이가 다닐 유치원을 추천해달라고 묻습니다. 곧바로 비유치원을 추천하는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치과와 유치원을 추천하는 질문과 답변 모두 가짜였습니다. 조직적으로 가짜 글을 올린 업체가 해당 치과와 유치원의 의뢰를 받고 실제로 이용해 본 것처럼 추천한 겁니다. 이들은 다른 업자에게서 맘카페가 개설된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사들인 뒤 범행을 했습니다. 최근 3, 4년간 올린 글이 2만 6천 개가 넘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이런 일상 글들을 올리면서 실제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디를 몇 달 공들여서 키운 다음에 그런 아이디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경찰은 가짜 글을 올린 업체 임직원과 이를 의뢰한 의사 등 26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두바이로 출발한 방글라데시 국적기가 납치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권총을 소지한 한 탑승객이 벌인 짓인데 범인은 사망했고 승객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국적기가 현지 시간 24일 오후 수도 다카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향했습니다. 이륙한 지 40여 분 만에 남동부 항구 도시인 치타곤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한 승객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승무원의 보고를 받고 취한 비상 조치입니다. AP통신 등은 납치 용의자는 권총을 소지한 채 탑승했고 승무원들을 협박해 조종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객기에 진입한 특공대원들이 투항하라고 했지만 용의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총격전은 8분가량 벌어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150명 전원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용의자가 왜 여객기를 납치하려고 했는지는 조사 중입니다. 항공보안당국 관계자는 용의자가 방글라데시 총리와 대화하고 싶어 했다며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우리 돈 2억 8천만 원에 90분 동안 우주를 구경할 수 있는 여행 상품 어떠신가요? 벌써 700여 명이 대기 신청을 했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탑승객까지 태우고 우주 비행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비행선에 실려가던 우주선 스페이스십2가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공중에서 발진합니다. Fire, fire. 소리의 속도보다 3배 빠른 마하 3의 속도로 1분간 우주를 향해 날아가 약 90k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Welcome to the club, astronaut. 버진 갤럭틱은 약 석 달 전 유인 우주선을 고도 82.7km 높이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2명의 조종사 외에 일반 승객석에 우주 비행사 교관인 베스 모지스가 탔습니다. Ice crystals right out the window and then the beautiful curvature of the Earth. It was so black in space and so clear and bright. 탑승객을 태운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민간인 우주 여행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입니다.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며 우주를 감상하는 버진 갤럭틱 여행 상품에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포함해 700여 명이 대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약 3억 원짜리 우주 관광 상품 예약을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르면 2023년에 민간인 달 여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주 여행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가닿았습니다. 부적응자를 위한 부적응자 밴드 퀸의 이야기는 나무주연상을 포함해서 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카데미는 모처럼 외면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다룬 영화들을 주목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A gay man, an immigrant who lived his life just unapologetically himself. Proof that we're longing for stories like this. 스포트라이트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쏠렸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했던 라미 말렉이 나무주연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떼창 열풍과 함께 1,0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던 영화는 부적응자를 위한 부적응자들의 밴드 퀸, 특히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소수자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I am the son of immigrants from Egypt. I'm a first-generation American, and part of my story
is being written right now. 미국 사회에 만연한 흑인 인종차별과 화합을 고민한 영화 그린북은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3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91년 역사의 아카데미 시상식은 백인들만의 보수적인 영화축제라는 비판과 마주하곤 하는데 올해는 남녀조연상 모두 흑인 배우가 수상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30년 만에 단독 사회자 없이 나이와 인종을 뛰어넘어 13명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국방부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등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내에서 인권 침해가 있을 때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군 인권 자문 변호사를 신설해서 100여 명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식당에서 술 취한 손님이 주인을 무차별로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이 영상엔 식당 주인 이모 씨가 청소를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주인을 때린 남성을 상해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러시아 중부 페르브라스크에서 독성이 있는 초록색 눈이 발견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현지 시간 24일에 보도했습니다. 발암물질인 크롬을 다루는 인근의 공장 밀집 지역에서 유출된 유독 성분이 흰 눈을 녹색으로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골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축구도 그렇고 핸드볼도 그렇고 공 하나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집니다. 요즘 핸드볼에선 이런 수문장을 속이는 기막힌 골들이 이어집니다. 야구의 변화구 같기도 한 핸드볼의 골을 온누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공중으로 한껏 뛰어올라 공을 받는 즉시 그대로 내리꽂고 강하게 던지는 척하면서 문지기 머리를 살짝 넘깁니다. 핸드볼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도 있습니다. 수문장에게 속임수 동작을 취한 뒤 곧바로 던진 슛. 골문과 좀 떨어진 곳으로 내던진 것 같은데 어느새 절묘하게 휘어져 골망을 흔듭니다. 요즘 핸드볼에선 공에 회전을 거는 슛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골이 나오면 빤히 보고도 막지 못하는 상대는 더 허탈해집니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스핀 슛을 먹어가지고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농구의 덩크슛처럼 상대 기를 죽이는 효과도 챙길 수 있습니다. 유럽 코트를 달구던 이 기술은 최근 우리 핸드볼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공을 손 하나로 꽉 움켜쥐기도 쉽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강한 회전을 걸어야 가능한 어려운 기술입니다. 누가 봐도 생소한 슛이니까 저희도 이렇게 생소할 텐데 그 관객들은 더 신기할 것 같아요. 야구의 변화구처럼 축구의 UFO 슛처럼 더 강하고 더 빠른 슛만 통할 줄 알았던 핸드볼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골들이 팬들을 즐겁게 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버스킹은 우리말로 거리 공연을 말합니다. 한동안 청춘과 낭만을 상징해온 버스킹이 최근에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감미로운 노래일 수 있지만 매일 듣는 사람들에겐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금요일 저녁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사람들이 거리 공연을 구경합니다. 구경꾼들 사이로 과도한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지난달 말 마포구청이 건 현수막입니다. 지금 이 홍대거리에는 모두 5팀이 버스킹 공연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지정된 버스킹 존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버스킹으로 인한 소음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에 예약된 팀들만 버스킹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버스킹 소음으로 구청에 제기된 민원은 지난해 53건, 지난 1월에만 10건에 달합니다. 경찰에 제기된 민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자 마포구는 버스킹이 가능한 구역 7곳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그 밖의 장소에서 버스킹은 금지됩니다. 그쪽에 은근히 주민들이 많아요. 통행 불편으로 시민들이 신고하시는 것도 있고 상인분들도 소음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버스킹 존이 아닌 곳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것은 다양하게 느끼고 하는 게 조용한 노래라서 지금 곳은 이상합니다.
상인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거리 공연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상품 활성화에도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불평하는 상인도 많습니다. 한 번씩 일반 행인들이 듣기에는 와 되게 젊음의 거리다 말할 수 있지만 너무 시끄러워요. 실제로 30m도 안 되는 거리에 버스킹할 수 있는 구역만 5곳에 달합니다. 구역당 간격은 5m가 채 안 됩니다. 두 팀이 각자의 버스킹 존에서 동시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 소리가 섞여 소음으로 변하기도 하고 공연자들 사이에선 앰프 경쟁도 벌어집니다. 일부 공연자들은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 대형 앰프를 사용합니다. 진짜 땅이 울릴 정도로 해가지고 공연에 지장이 많이 들어서 제가 좀 소리 좀 줄여달라고도 많이 부탁한 적도 있고. 주택가에선 갈등이 더 심합니다. 서울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공원. 저녁 7시 한 남성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민원 때문에 공연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근처 집에서 한 것 같은데 경찰분이 있어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원에서 과도한 소음을 내는 행동은 안 됩니다. 관리소 측은 저녁 8시 이후 공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민 불만은 여전합니다. 음악 꼭 틀어놓은 것 같지 그 앰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죠. 불편하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홍대에선 밤 10시가 넘어서도 공연이 이어지자 경찰이 출동합니다. 공연자들은 버스킹을 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영국이나 호주 등 일부 나라에선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거리 공연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문화의 상징 버스킹. 하지만 누군가는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숙한 길거리 공연 문화를 위해 배려는 물론 공감도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저녁은 왕뚜껑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왕뚜껑이 저녁이야? 제법인데? 피라미드 정점에선 맛이야. 지키고 싶은 따뜻함. 팔도 왕뚜껑.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를 들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 아니며 위안부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무너져 버리는 그들. 그들은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한 보따리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디 그들뿐일까? 시민을 폭도이자 괴물로 만들고 심지어 북한군으로 만든 사람들 역시 역사의 진실을 한낱 논란거리 수준으로 격화시키면서 이미 그 이상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낸 셈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지금까지 걸어온 시민들의 시간이 조작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한 구석에선 왜 이토록 집요하게 조작설을 주장할까? 태블릿 PC의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의 근원이며 터전이며 미래이기도 한 그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는 존재로부터 얻어낼 정치적 이익을 탐하고 욕망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그때마다 태블릿 PC는 진실이라고 말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역사를 위한 것이 아닐까? 태블릿 PC의 진실을 조작으로 왜곡하고 논란거리로 격화시키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꽤 긴 시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감. 아마도 훗날의 역사가들마저 태블릿 PC는 논란거리였다고 말하는 그 순간 시민들이 일으켜낸 역사적 진보는 조작이란 오명으로 더럽혀질 것이기에
2년 전 5월 18일 앵커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한다. 실제 인물과 재판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죠. 작품 속의 역사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요구한 신나치주의자들. 그 터무니없는 주장은 갈수록 확산돼서 결국 세기의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태블릿 PC든 5.18이든 아니 그 무엇이든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좀 희한한 경우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두 사람이 만나는 회담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고 있으니까요. 보안 때문이긴 하겠으나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때 회담장이 대략 한 닷새나 엿새 전에 발표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늦게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를 꼽고 있는 것 같은데 메트로폴 호텔, 이건 저희들도 한번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그 메트로폴 호텔 앞에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영빈관도 역시 대상에 든다고 하는데 하노이 시민들조차도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소연 기자가 다시 메트로폴 호텔 앞에 나가 있습니다.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아직 뭐 공식 발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듣기로는 오늘 오후 늦게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공식 발표가 있으리라고는 들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오늘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나 내일 발표가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메트로폴 호텔인데요. 가장 유력한 회담장 후보지입니다. 약 1시간 반 전쯤엔 보안 검색대가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요. 오전에는 베트남 정부 인사들이 호텔 주변을 둘러봤고 또 오후에는 제가 봤는데 그 보안 당국 관계자들과 미국 측이 호텔 뒤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도 좀 들어가 봤는데요. 하노이 미팅이라 써진 회의실에서는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일부 대형 회담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자, 근데 메트로폴 외에 다른 후보지, 즉 영빈관도 그 대상에 들어있다면서요? 네, 메트로폴 호텔에서 길을 하나 건너면 바로 영빈관이 있습니다. 지금 조명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쓸 장소로 하나로 보입니다. 북미나 북배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군 차량과 폭발물 탐지반이 들어와서 내부 정원과 북한 실무팀 차량을 꼼꼼하게 탐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바로 옆에 카페로 들어가서 소파를 들춰보고 또 와인잔, 잿더리, 심지어 후추통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폭발 위험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예,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기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두 군데 다, 그러니까 회담의 종류는 다르지만 두 군데 다 회담장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되는데 현지 시민들도 이번 정상회담 장소 등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네, 아직 발표가 안 나고 있지만 이미 이 도시 전체는 회담 분위기여서 시민들도 어디가 회담장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Các nhà khách chính phủ thì hợp lý hơn. Cái khách sạn đấy, đấy có khả năng hiện đại an toàn. 예. 자, 뭐 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무 협상도 마지막 단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전 실무 협상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이 혹시 있습니까? 네,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간의 만남 외에도 오늘은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대표와 또 일본 측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국장과 각각 별도로 만났습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한미, 한일 간의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비건 대표 등을 만난 기자들이
합의문 작성이 잘 돼가느냐고 질문을 했지만 비건 대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면서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노이 현지에서 김소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는 지금 평양을 지난 토요일에 출발했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선 지 만 이틀, 정확하게는 47시간 가까이 지금 중국 대륙을 종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를 봤던 사람들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 오전에는 이 특별 열차가 장강 유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우한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를 달리고 있겠죠. 베트남 국경에 인접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로 베트남 넘어가기 직전에 핑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를 지나면 동당이 됩니다. 베트남의 첫 번째 도시가 되는 거죠. 중국의 마지막 도시 핑상에 나가 있는 신경진 특파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예, 김 위원장 현역 열차가 중국 주요 도시를 통과하는 상황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TV 아사히는 오늘 오전 후베이성 우한을 지나는 전용 열차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정오를 지나며 후난성 창사를 통과하는 상황이 중국 웨이보 등에 소개됐습니다. 오후에는 광시선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앞서 압록강 철교를 통과한 지 1시간 반 뒤 단둥 교회를 지나는 모습이 JTBC 카메라에 단독으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10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2배 이상 지금 주파한 건데 이른바 김일성 주석 루트로 관심을 모았던 광저우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베트남까지 아주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광저우 경유는 다소 무리한 관측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손님인 김 위원장이 중국 지도부의 안내 없이 시찰하는 것은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오지 않게 한 겁니다. 기자가 목격한 전용 열차의 평지 통과 속도는 시속 60에서 70km 정도였습니다. 이 속도를 고려해 애초부터 평양 하노이 간 직선 경로가 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베트남 국경에는 언제쯤 진입을 할까요?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가 사이의 관례와 예의를 볼 때 내일 이른 오전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도 아주 늦은 밤을 택하지 않은 것도 영접 나온 중국 측 인사를 배려한 측면이 강합니다. 베트남으로 진입할 때도 영접단의 편의를 고려해 지나치게 이른 새벽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좀 조정해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군요. 지금 신경진 특파원이 있는 중국 쪽 핑샹은 베트남 국경 도시 동당과는 불과 한 4km 이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경비 상황이 좀 삼엄하겠군요. 예, 예상 경로대로라면 전용 열차는 광시 장족자치주의 수도 난닝을 거치게 됩니다. 핑샹에서 북동쪽으로 200km 위쪽입니다. 오늘 오후 난닝 기차 역사 주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들로 분주했습니다. 본격적인 통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핑샹역 선로에서는 선로를 점검하는 직원들과 공안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밤사이 주변 지역에 더 많은 경계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베트남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핑샹에서 신경진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지금 박성태 기자는 하노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뉴스의 원조 기자죠. 이성대 기자가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설훈 의원. 예, 국회의원 설훈 의원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요즘 이른바 설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20대 남성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낮은 것은 그 전 정부들에서 교육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설훈 의원의 발언 여러모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설명을 좀 보시면 자, 설훈 최고위원이 저런 논란의 발언을 했던 지난 21일 목요일에는 39.5%로 당 지지율이 횡보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22일에는 오히려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당 지지율은 조금 올랐습니다. 예. 특히 눈에 띄는 게 20대 지지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비해서 3.8%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그럼 올랐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조사를 보면 그건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그 박유미 기자가 보도했던 리포트를 보시면 20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는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다만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는 다른 정당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제일 높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여당 주변에서는 20대 남성층 지지율에 대해서 좀 우려가 계속 나왔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대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 또 20대 남성과 30, 40대 남성의 차이를 봤을 때 2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자, 이거는 성별이나 세대별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자, 이 원인으로서 이전 어떤 보수 정부의 교육 탓이다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진단들이 많이 있고요. 예. 자,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60년대생이 1970년대 유신 독재 시절에 반공 교육을 10대 때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예. 80년대 대학생이 돼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이른바 386 세대의 탄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또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 서른 의원은 이런 설화를 가만히 보면 전에도 좀 겪은 적이 있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집에서 쉬시라. 좀 이런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79세시면은 이제 은퇴하셔서 쉬셔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대를 해서 이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앞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두 사람 대화가 좀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설전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예. 한유총이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지난 21일 날 기자들과 설전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좀 밝혀졌습니다. 예. 당시에 에듀파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일부 기자들 보고 자리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자, 이 장면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저기 미안하지만 이덕선 회장님, 저 소통하려고 했어요. 김영태 기자 불통이 뭐예요, 불통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기자님 나가세요. 여기는 분명히 질문 저 다 하고 갈 거예요. 마이크 뺏을 거예요? 김영태 기자님 나가세요. 예. 자신들한테 뭔가 좀 불리한 기사를 쓰니까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 그 지목이 됐던 기자가 상당히 좀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다라는 예. 게 한유총의 입장입니다. 예. 뭐 JTBC 기자는 해당이 안 됐던 모양이군요. 일단은 그 특정 매체를 세 곳을 그 회장이 지목을 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저 자리에 JTBC 기자는 참석하지 않아서 나가라는 얘기는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설마라고 잡아봤습니다. 예, 전부 설로 시작하는군요. 예, 그 설마가 맞은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고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고별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좀 설마 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내일 모레가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임기가 지금 이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발언을 했는데 그런가요? 그 발언 좀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정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자,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처음 비대위원장으로 내가 왔을 때보다 그 이슈의 무게가 확실히 가벼워졌다. 예. 가벼워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이슈의 무게가 무거워졌다. 이게 중론이 아니냐라는 반박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설마 당이 내가 나가더라도 극단적으로 우경화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했지만 지금 전당대회에 돌아가는 분위기나 상황들을 봤을 때 설마 그런 기대가 맞겠느냐. 뭐 이런 또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제 탄핵 부정, 태블릿 PC 부정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슈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을 좀 찾아보니까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이었는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반 정당을 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들이 좀 공헌을 하면 그 공헌도에 따라서 당원들에게 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설마 뭐 암호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여기 혹시? 그렇습니다. 당시 행사가 블록체인 행사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버스 토큰이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그런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특정 정당에서 어떤 특정 가상화폐를 만든다거나 그 만든 화폐를 유통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서 그러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좀 그 사실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분석이 있고요. 예. 선관위에 확인했더니 선관위에서도 한번 유권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나저나 뭐 토큰은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덕분에. 예, 이성대 기자 오늘 하루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끝인사는 하노이에 가 있는 안나경 앵커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경 씨, 그 날씨 거긴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노이는 기온이 16도에서 22도 사이를 보이는 흐린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반도는 주말에 몰려온 미세먼지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영남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처럼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저는 내일 하노이에서 안나경 앵커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eople can